창작 단편소설 청산에는 참꽃 피고. 영수는 오늘도 메마른 북풍이 살을 내는 듯 요란스럽게 불어대는 언덕에 올랐다. 마사토로 덮인 야산에 소나무가 군데군데 오랜 세월 찬바람의 제멋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고, 늦가을부터 한때의 항무리가 찾아들어 똥을 싸대며 늙은 소나무를 괴롭히고 있는 곳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오래전부터 황새산이라 불렀다. 말이 산이지 실상은 언덕같이 나지막하여 어린애들도 맘만 먹으면 나무로 만든 칼을 빼들고 뛰어들며 장수놀이를 즐기기에 만만한 곳이었다. 초여름이면 진달래가 어김없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두견줄을 담을 양 꽃다는 아낙네들의 깔깔대는 외침이 메아리로 울려나는 그지없이 정겨운 모양으로 시별이 길의 능선을 사람들은 청산이라 했다. 오대산에서 발원한 긴 물줄기는 아래로 흐를수록 그 폭을 넓혀가다 깎아지른 절벽과 만나 좁은 곳에 이르러 포효하는가 싶더니 이내 정선 아우라지에서 숨죽이고 한강의 큰 물줄기와 만날 채비를 한다. 이곳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아랫살면이 개울가가 훤히 눈에 들어오고 그 위로 지루하게 누워있는 형제봉의 익숙한 모습도 보인다. 두 봉오리가 아주 똑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형제봉이라 불렀다. 그렇지, 똑같았으면 쌍둥이봉이라 했겠지. 영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쓸쓸한 웃음을 지어본다. 영수는 몇 달 동안의 사건을 떠올리며 착잡한 심정으로 잔뜩 찌푸려 더욱 을씨년스러운 하늘을 쳐다보았다. 섣달의 매서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쳐간다. 영순이 살고 있는 윗살면리에는 이 비겁한 난리의 한파가 한바탕 휩쓸고 간 뒤로 많은 것이 변하였다. 마평댁은 그 일이 일어나던 날 한 살배기 아들을 떠나보내고 본인도 치명상을 입어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투가 강릉 해안가로부터 시작하여 대관령을 넘어와 오대산, 개방산, 그리고 윗살면을 두르고 있는 다람봉 주변에서 수시로 벌어졌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러는 끌려가고 또 몇몇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스스럼 없이 오가던 동네 이웃에 의해 살해당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이었다. 전쟁이 이 마을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지켜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윗살면리는 남한강 최상류인 오대산 자락을 끼고 있으며 평창과 충주로 이어져 있어 남북으로 오가는 지름길이었다. 생각해보면 영순의 팔자도 참 기구했다. 평창 지동리에서 어린 순이와 기평의 손을 잡고 종군회로 제가하여 온 것이 3년 전의 일이었다. 기평의 친부인 준복이 남양군도로 돈 벌어 오겠다고 노란색 군복에 큰 칼을 차고 의기양양하게 떠난 이후로 영수는 두 자식을 위로 삼아 신랑을 꼭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하였었다. 그놈의 심통만 아니었어도 시댁이 곧잘 살아서 도와줄 줄 알았건만 심술이 하도 많아 울던 삼척동자도 단번에 그치게 만든다는 큰 시숙의 심보에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아들이 없던 종구는 이 조카뻘의 젊고 아리따운 과부가 은근히 마음에 들었고 곧 자신의 후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일로 술로 사는 게 바빠서 아직 본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수는 긴 한숨을 내쉬어 보았다. 이 날숨에 30대 중반 인생 동안 쌓여온 모든 상처를 다 실어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 차이가 19살이나 나는 남편이었고 그놈의 술 때문에 허구한 날 싸우고 살았지만 그런 종구가 그래도 믿음직한 면은 많은 사내라고 영수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어린 두 자식, 특별히 순이를 남달리 아끼던 남편의 모습에서 그런 생각을 한 듯 하였다. 순이는 올해 10살로 또래들에 비해 체구는 작았으나 눈치가 여간 빠르지 않았다. 아들인 기평 또한 지 친부를 닮아서 몸이 왜소한 것은 순이와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의부 밑에서 사느라니 눈치가 늘 수밖에 없었다. 영수는 전 남편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재가를 한 데서 오는 불편함이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2년이 흘러가도록 소식 없는 남편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서서히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시숙이 살갑게만 대해 주었더라면, 두 자식들만 아니었어도 본인이 팔자를 고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달래는 것이었다. 시숙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고 전 남편은 막내였다. 전 남편은 원래 정이 많고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다. 그에 반해서 맞이인 이 시숙은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외정 때 동네 이장 감투를 쓰고 나서는 그 행세가 기고만장하여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술이라도 한 장 걸친 날이면 무명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두 팔을 좌우로 휘저으며 팔자 걸음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쳐대는 것이었다. 무서워서 더러워서 동네 사람들 모두 그를 피해 다녔다. 같은 배에서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형제가 태어났을까? 영수는 이런 생각을 수차례 하곤 했었다. 형제봉에 나단개가 슬며시 내리고 있었다. 낯선 초겨울비가 곧 들이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한 영수는 서둘러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 그때가 음력 5월 무렵이었으니 벌써 수개월이 흘렀다. 후덥지근한 오후나절에 뽀얀 여름 습기가 창공을 가득 채운 한낮이었다. 대화장으로 향하던 장돌뱅이들의 말에 따르면 어제 강릉 사천들의 인민군이 벌써 쫙 깔렸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랫살면리 입구에 노란색 한 무리가 오니월 땡볕에 지리한 먼지를 내뿜으며 들어온 것은 그 다음날 점심때를 지날 무렵이었다. 사실 외정 때는 이 마을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던 터라 그 무리들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을 꽤 당황하게 만들었다. 길이라고 해야 소달구지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넓이라 대열의 앞에서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길을 막고 쳐다보는 아이들을 향해 그 비키라우 날래. 연신 이런 말을 내뱉으며 누리끼리 한 군복에 대장인 듯한 자가 무리에서 한 10보 앞서 걸으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 뒤로 30여 명 남짓 대부분 어려 보이는 일행들이 다소 커 보이는 군복을 허름하게 걸쳐 입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걷고 있었다.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표정은 대체로 밝아 보였다. 무리는 공교롭게도 영순의 마당 앞 길가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윗살면 마을 내에는 한결같이 모두가 초가집 투성이었으나 초가집도 나름 등급이 있는 듯 한눈에도 종군의 지붕이 한결 금빛으로 다른 집들의 것에 비해 때깔이 고왔다. 마당도 적잖이 넓어서 어린애들 서너 명이 굴렁쇠를 굴리고 놀기에 부족하지 않은 크기였다. 고 여성동물의 수고가 많습니다. 놀라지 마시라요. 고저 우린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내려온 인민해방군입니다. 꾸릉고르티. 고 미안하지만 내 물 한 잔 얻어먹었으면 좋겠소. 아주 요 동네가 썩 마음에 드누마. 허여멀건 군인이
고지바가지에 먹다 남은 물을 옆의 동료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순이와 기평은 마당 구석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 종구는 꼴을 한 짐 짊어지고 뒷산을 내려와 곳간 모퉁이를 돌아 부엌 앞으로 다가오다가 흠칫 놀라 몸을 안방 쪽으로 돌렸다. 아바이 동무 말 좀 묵요. 요 마을엔 뉘기가 좀 사오? 인민군 대장이 연거푸 말을 건넸다. 무슨? 종구가 더듬거리며 이쪽을 보고 모기만한 소리로 물었다. 고고이 동물의 내 말을 이해 못했구만. 이 동네에 쥐주가 뉘긴가 하는 거디. 우리네 고저 명색이 해방군인데 배를 골아서야 돼가서? 이 젊은 동무들 못 먹어서 삐쩍 말라있는 거 보이지 않소? 물론 우리 당에서 배급을 많이 해줬지만 고고이 오 젊은 아새끼들이래 먹성이 여간 좋지 않아서리. 인민군 대장이 계속하여 떠들어대는 통에 종구는 질문에 대답할 틈을 찾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멀뚱히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은 모르겠고 밥이라면 저희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는데요. 종구가 느릿느릿 짓거리면서 영순 쪽을 바라보았을 때 영순은 누나를 아래 위로 굴리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실 이 윗살면에서 그 정도의 무리에게 보리밥이라도 해줄 수 있는 집이 딱히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야, 고맙소 이 동무. 인민해방군을 알아보는 눈이 있구만. 고맙소 동무. 인민군 대장이 말했다. 자, 장식 동무, 요 뒷동산에 보철에 둘 세우고 나머지를 요 마당하고 들어가래. 일단 짐 풀자고. 알겠습니다. 장의식이라 불리운 땅딸보 인민군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척 펴서 경례를 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한바탕 왁자지껄하게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대장인 듯 군관이라 부르는 자를 포함하여 종군의 사랑방에 3명 그리고 행랑채에 5명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밖에 상군의 몇 명, 마평댁 행랑채 그리고 종구의 고종사춘인 인균에까지 335 흩어져 자리를 잡고 들어앉는 것이었다. 사실 종군에는 윗살면에서 알아주는 알부자였다. 종구의 증조부가 관에 연줄이 있어서 상단을 꾸려 대관령을 수십 차례 넘어들며 모아놓은 재산을 조부가 알뜰히 챙겨서 산이며 아랫살면 내 논이며 해서 사들여 소위 말하는 지주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삶은 여유로워졌으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던 것이 종구와 그 집안이 당면한 과제가 된 것이었다. 평창 사는 원주댁과 연이 닿아서 영순의 재가를 중매한 성산댁이 익히 일려준 바에 따르면 영순 앞서 이 집을 거쳐간 첩실이 셋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들을 얻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으리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셋이나 되는 안악들이 다 쫓겨간 것이 아들을 못 낳은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 연구댁이 주동한 종구 사촌 육촌하는 친척 나부랭이들의 농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자식이 없는 틈을 노려 재산이라도 한 미천 잡아보려는 심산이었으리라. 하지만 영순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연구댁과 종구의 친척들을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게 만든 것이 영순의 그 타고난 똑부러지고 배우지는 못해도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성격이 보기 좋게 한 몫을 한 덕분이었다. 종구 형님 이번에는 어디서 젊은 술집 작부를 데리고 왔어. 이 행색이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으이구 이번에도 오래 가긴 걸렀어. 라며 중중대던 고종사천 인규의 비아냥거림이 존경심으로 바뀔 때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오누이를 배골치 않고 키워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영순을 더욱 강인한 엄마로 만들었던 것이다. 영순은 동그랗고 오똑한 코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인형의 얼굴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초가을에 알이 꽉 들어찬 꽃게 마냥 한눈에 봐도 당차고 야무졌다. 벌써 장돌뱅이를 통해 전쟁의 소식을 들은 날 광을 채우고 있던 쌀가마니 10여 포대를 아랫역 산모퉁이 작은 솔이 들어찬 가운데에 구덩이를 파고 그 바닥에 멍석을 깔아 그 위에 쌀포대를 집어넣고 솔가지를 잘라 덮어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외양간에서 농사용 항소를 끄집어내어 다람봉 근처 낙엽 송밭 속에다 묶어놓고 산 밑에서 화전으로 살아가던 광숙의 아버지한테 소를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때마침 외양간이 낡아서 수리하려고 송아지 딸린 암소를 포함해서 요 한 달 사이에 3마리 소를 우시장에서 처분한 뒤였다. 평소에 광숙이네와 친분을 잘 유지한 것과 장날에 소를 처분한 것 모두가 결과적으로 영순의 수완이 더 좋은 덕이었다. 광솔에 불을 붙이고 두 내외가 밤이 이슥하도록 작업을 하여 소중한 지주의 재산을 지켜내려 안간 힘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레 상황이 벌어지고 보니 영순의 해안에 종구도 속으로 감탄하며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인민군이 윗살면에 처음 머문 것은 그리 오랜 동안은 아니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군관이라 부르는 자가 주섬주섬 윗옷을 걸치고 아래춤을 당겨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동무 고마웠소. 또 봅시다래. 내래인 남조선 해방되면 동문회한테 톡톡히 살해하거수. 이러면서 올 때와 비슷한 모양새로 아랫살면이 방향으로 마을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사실 이 누런 제복의 무리가 종군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임에는 틀림없었다. 머무는 동안 쌀 한 가마니와 겉보리 3포대, 씨암탉을 포함 닭 20마리, 염소 2마리를 해치워버린 것이었다. 아이고 지랄 맞은 것들. 해방군 어쩌고 떠들어대면서 지 처먹을 것도 안 갖고 다니네. 텅 비어 병아리만 5-6마리 몰려있는 닭장을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뭔 지랄이람. 솔밭 속에 묻어놓은 쌀가마니를 드러내면서 영순이 중얼거렸다. 다행히 여름인데도 쌀은 뜨지 않고 멀쩡한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동안 비가 안 오고 땡볕이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아이고 급해서 비 생각을 못했네. 비라도 왔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영수는 그해 긴 여름을 지나고 있었다. 가끔 다람봉 너머에서 따발 총소리와 천둥 치는 듯한 대포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으며 읍내 쪽에서는 빨간 완장을 찬 젊은이들이 설치고 다니며 누구누구네가 화를 입었고 네 집 아들이 끌려갔다는 등 소식이 자주 들려와서 윗살면 산골 인심을 흉흉하게 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나 워낙 산골이었던 탓에 이 동네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그나마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영수는 지동리에 있을 때 친척처럼 아래 윗집에서 가까이 지내던 이웃 원주댁의 소개로 종군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원주댁은 마음씨가 남달리 곱고 여려서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말고 하며 영순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결심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영순보다는 10살이 더 많고 촌수관계도 없는 생판남이었으나 조실부모한 영순에게 원주댁은 큰언니나 이모같이 의지하고픈 존재였다. 괜찮아요 언니. 무슨 그런 말을. 제가 결심한 것인걸요 뭐. 애들 아비도 지 새끼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고마워요 언니. 원주댁에 괜한 짓을 해서 원망 듣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는 말 끝에 꺼내는 영순의 결심하는 언사였다. 시숙이 기평만은 키워주겠다고 놓고 가라는 말에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영수는 폭발하고 말았다. 영순의 쏘아붙이는 말끝에 고약한 시숙도 헛기침을 연방하며 멋쩍은 듯 뒤로 몇 걸음 물러섰으나 끝내 영순네를 준복이 대신 돌보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서럽고 또 두렵고 종잡을 수 없는 심정으로 청심대 벼랑길을 돌아오는데 발 아래 맑은 물에 가을산의 단풍이 쏟아져 검붉게 물든 것이 자신의 처량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혼란스러웠다. 음력 8월 중순께를 지나면서 큰 골 입구에 단풍이 난리에 지쳐 원색을 발하지 못하고 붉지도 검지도 않은 애매한 빛깔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침나절 이슬이 냉기를 더해가며 베어낸 수수대공에 맺히기 시작하더니 바싹 말라버린 강냉이 이파리가 한기를 이기지 못하고 온이올 낮잠에서 막 깨어난 똥강아지 꼬리마냥 긴 몸통을 축 늘어뜨려 버렸다. 넘어가는 해가 황새산 중턱 솔가지에 찰랑찰랑 부딪히며 누런 빛을 사방으로 부셔뜨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소구이에 작두로 썬 볏짚을 쟁여놓고 삶은 감자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을 부어주고 돌아서려는데 영순의 눈에 열린 부엌 아랫문 사이 대추나무 밑에 검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 무렵에는 사기 산에서 곧잘 내려와 닭장을 습격하는 일이 있어서 영수는 바짝 긴장을 한 채 쫓아버릴 생각으로 부죽갱이로 문지방을 탁탁 두드렸다.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돌아서서 익숙한 움직임으로 밥상을 차려든다. 일꾼이 둘이 있었으나 난리가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둘 모두 가족을 돌본다고 고향으로 간 뒤였다. 밥상은 단촐했다. 종구와 기평이 개다리 소반의 사랑방에서 상을 받고 영수는 순이와 함께 안방에서 밥을 먹었으나 바쁜 농사철에는 그냥 부뚜막에 순이를 앉히고 본인은 부엌 바닥을 밟고 선 채 한술 뜨곤 하였다. 발정난 암코양이 마냥 야릇한 신음소리를 내며 먼지와 땀에 흠뻑 젖은 두 명의 인민군이 키 작은 동료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부엌 뒷문을 밀치고 들어선 것은 이미 날이 어두워져 앞뒤집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그치고 건너편 좌수댁의 누렁이가 컹컹 싱거운 울음을 연주하던 그때였다. 귀찮은 일이 생길 모양이다. 흰 천으로 무릎 아래를 칭칭 동여매었는데도 이미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와 천 색깔의 반은 빨갛게 되어 있었다. 자, 동무, 여 문지방에 좀 앉으시라요. 다친 인민군은 동료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 여성 동무, 그 미안티만 물 좀 주시라요. 기라고 그 광봉이나 기딴 청 같은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시라요. 영수는 재빨리 순이의 손을 잡아 뒤로 당기면서 물 한 바가지를 건넸다. 다친 인민군은 고통으로 얼굴이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팔을 축 늘어뜨리고 동료가 건네주는 물을 힘겹게 받아 마셨다. 영수는 뒤뜰 안쪽 벽에 걸려있는 또아리로 쓰던 순이의 어릴 적 기저귀를 탁탁 털어서 인민군에게 건넸다. 인민군은 고맙다는 말 없이 영순이 건넨 광목천을 받아서 피가 묻어나온 상처 위에 대고 칭칭 감는 것이었다. 피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부상자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동네 개들이 일제히 요란하게 찢어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열어놓은 부엌 앞문에 불빛이 아른거리고 웅성웅성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개들은 더욱 세차게 악을 쓰며 짖어대고 있었다. 야, 대충 필요했으면 빨리 나오라. 시간이 없어 야. 국방군 갓나들이 벌써 30리 앞에 들이닥쳤어 야. 중대정 중지, 김상만 동물의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갑니다. 잠시라도 쉬어야 합니다. 부축하던 옆에 인민군이 대장인 듯한 자에게 소리쳤다. 야, 안돼 야 시앙 그 카드 다 죽어 야. 야, 안되겠다. 여 달구지 집 내리고 이 동물에 빨리 올리라. 여 서두르라.
그때 왁자지껄한 소리에 사랑방에서 밥을 먹던 종구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야 이봐라 아바이 동무, 야 날래 나와서 이것 좀 도우라. 인민군 대장이 종구에게 다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어안이 벙벙해서 주춤하고 있는 종구에게 인민군 대장은 갑자기 총뿌리를 겨누며 야 이씨 쫑깐 넣어서 안 녹아? 깜짝 놀란 종구가 마루 밑에 놓아둔 신을 채 신지도 못한 채 뛰쳐나와 길랍 달구지에 실려있던 큰 괴짝을 다른 한 명의 인민군과 함께 들어서 길가에 내려놓았다. 이보라, 연날래 김상만이 들어 실어서 요 실으라. 어정쩡하게 달구지 옆에 서서 우물거리는 종구를 향해 영수는 그 순간에도 이쪽으로 오라고 연신 눈짓 신호를 해대는 것이었다. 그걸 눈치 못 챈 종구가 소 옆에서 움직이려는 순간 소리치던 인민군이 다시 말했다. 아, 끼리고 동무는 우리 부대와 함께 요 근처까지 짐을 좀 지고 가자고. 내래에 내면쯤에서 보내줄 끼니 염려 말고 따라오라.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 좁은 집 앞 큰 길로 100여 명이 더 되어 보이는 인민군들이 줄을 지어 북동쪽인 땅골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른어른 눈에 들어왔다. 보름달이 떠올랐음을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거기엔 보찜을 쥐고 있는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다. 건너편 송골 사는 춘복이 아재였다. 눈치가 빠르고 싹싹하기 그지없는 춘복 아재는 종구와 8촌뻘 되는 사람으로 촌수는 위였으나 나이는 종구와 동갑내기였다. 영순의 눈에 비친 인민군들의 모습은 넉 달여 전 그때와 비슷했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뭔가 초조해하고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평과 순이가 두려운 표정으로 영순의 뒤에 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숨었다. 가만히 있을 영순이 아니었다. 안 돼요. 차라리 저희 집 소를 끌고 가고 저희 바깥 양반은 놓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영순은 애원하고 있었다. 뭐라? 이민아 이거 내래 요 4명까지 가서 본대와 합류하면 보내준다 하지 않았네. 나서지 말라. 떠났으면 내래 가만히 두지 않겠어? 알가? 내래 지난번 우리 공화국 동무들이 내려왔을 때 협조해준 공이 있대서 내 봐주는 기야. 아니면 시영. 더 이상 나설 수 없었다. 영수는 가슴이 콱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 순간에도 종구는 눈을 껌뻑이며 이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는 듯 머뭇거리고 있었다. 순이가 울먹이는 통에 영순이 애들을 달래느라 잠시 한눈을 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종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놈의 인민군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괴짝 담당이 종구로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그 와중에도 다행인 것은 인민군이 돌려보내주겠다는 미심쩍지만 약속을 한 것과 춘복 아재가 함께 간 것, 그리고 쌀쌀해진 날씨에 오늘 아침 옷장에서 꺼내 벽에 걸어둔 소물 덧댄 우아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종구는 의붓딸인 순이를 적잖이 아꼈다. 똘똘하고 하는 짓이 뭐든 마음에 들었다. 얼굴은 친부를, 성격은 애미를 닮았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생각이나 행동이 곱절은 더 먹은 애 같았다. 영순의 입장에서도 눈치를 보기도 하련만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종구를 지 친애비 대하듯 스스럼 없이 구는 순이가 마음속으로 고마웠다. 내가 그래도 자식 복은 있는가 봐. 그나마 다행이지. 아무렴 내가 평창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굶어 죽던지 어쩌든지 사단이 났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보는 것이었다. 기평도 2살 터울인 동생을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엄마를 따라올 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쥐어주던 몇 환을 아꼈다가 장날에 따라가서 사온 눈깔 사탕을 순이에게 건네주곤 하는 것이었다. 종구는 성격이 우직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만 하는 곰 같은 사내였다. 여러 가지로 나무랄 데가 없었건만 그만고 하나 술이 문제였다. 술 잘 먹는 사내치고 모난 성격 없다더만 이건 정도가 지나쳤다. 5, 6월 농사철에 할 일이 태산이건만
장날이 지난 뒤에는 을의 아랫동네 논에 잡초 제거며 감자밭골에 북을 주는 것 등은 나무일을 취급하며 드러누워 종일토록 퍼져 자는 것이었다. 먹고 자는 일꾼이 둘 있기는 하지만 여간에서 죄없이 하는 일이란 시간 때우기가 예사여서 영순의 마음은 가뭄에 말라가는 콩밥 마냥 타들어가기 일쑤였다. 게다가 오지랖은 남산만에서 지집일 놔두고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며 온갖 동네 촌장 노릇을 해대며 본인의 몸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영순이 한바탕 사랑문 밖에서 잔소리를 포대고는 이내 논으로 향할 때면 언제나 기평과 순이도 영순을 따라 나서는 것이다. 속이 상하다가도 몇 걸음 앞서 나풀나풀 논뚝길을 내달리는 어린 것들을 보며 영순은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 것을 느끼곤 했다. 냇물 건너 한산들이나 마곡리 쪽은 보릿고개를 운운할 때도 쌀면리는 글자 그대로 쌀밥을 먹었다. 해방되던 전에 억수 같은 장맛비에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조차도 이 동네는 어찌어찌 쌀 구경을 했더랬다. 영수는 논에서 피를 한 움큼 뽑아들고 허리를 펴며 마을 이름 잘 지은 덕에 먹고 사니 고마운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 인민군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떠난 뒤 채 발자국 소리가 꺼지기 무섭게 이틀 뒤 이번에는 파란 속에 누런 갈대를 머리에 잔뜩 꽂은 한 무리가 안쌀면리 쪽에서 꾸역꾸역 종군의 집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뜰럭에 앉아 남편 걱정으로 시무룩해 있던 영순 앞에 말끔하고 날카로운 인상에 20대 중반의 제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아주머니, 우리는 국군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며칠 동안 저희 부대가 여기를 포함해서 마을 몇 집에 기거하며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쫄병인 듯한 남자가 그에게 소대장이라고 불렀다. 기운이 다 빠져나간 모기만한 소리로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번에 말을 했던 남자가 마당 아래에서 긴 막대기를 들고 양쪽 허리춤에 손을 짚고 폼나게 서 있던 남자에게 다가가서 대대장님, 여기에 임시대대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챙겼다. 이번에는 감자 거두미가 끝난 마당 옆 밭에 군인들이 연나무개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대가리가 조그만 삽으로 밭을 파기도 하고 뒤집어서 줄을 고정할 말뚝을 땅에다 박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그란 철모 앞에 사각형 계급장을 단 30대 후반의 대장인 듯한 남자가 사랑방에 군용 담요를 깔고 들어앉았다. 한바탕 소란스럽던 소리도 점차 줄어서 욱욱 하는 밤새 소리와 함께 웅얼웅얼하는 몇 명의 보초서는 쫄병들 대화 소리와 담배 연기만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대바람에 연구떼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촌수로 조카버린 영순을 찾아왔다. 아이고야 기평애미야, 이 어떻게 된 일인데 우리 조카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아이고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나. 마곡리에서도 3명이 그 빨갱이들 진꾼으로 잡혀갔다던데 아이고 네 팔자도 참 끼고 하다. 이러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대는 것이 아닌가. 영수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소리를 애써 참았다.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쏘아 붙였으나 이번에는 왠지 그냥 볼멘 소리가 하기 싫었다. 괜찮을 거예요. 춘복 아재도 같이 갔으니까 내면쯤 가다가 돌아오겠죠. 며칠이나 되었다고. 연구댁은 그 말 끝에 시큰대 해가면서 자기네 집 사랑방에도 국군이 3명이나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나름의 고급 정보를 흘렸다. 여기 온 것은 새끼 부대고 한산들에 큰 부대가 있는데 도망가는 인민군을 쫓아서 북쪽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큰 부대가 오연대라고 하였다. 추측해보건대 연대본부가 한산들 쪽에 있고 어제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그 부대 소속 대대병력인 듯 하였다.
그릇을 빌려달라고 부엌에 나타난 밥풀 하나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군인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 느껴졌다. 자기는 문인창 소위이고 어제 들어올 때 길 아래에서 쥐휘봉을 들고 있던 사람이 이 부대의 대장인 강태환 중령이라고 했다. 또 저기 뽕나무 아래 웃고 있는 자기하고 똑같은 계급의 장교가 이주영 소위인데 자신의 고향 친구라고 했다. 앞뒷집에서 소학교도 같이 다녔고 어쩌다가 둘 다 장교가 되어서 같은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했다.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영순에게 스스럼 없이 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뭐 불편한 것 있으면 자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대장에게는 직접 하지 말라는 귀뜸도 해주었다. 아마 대장의 성격이 좀 특이한가 보다라고 영순은 생각했다. 마치 거꾸로 영순이 손님이 된 것처럼 말하는 이 소위의 태도가 어정쩡하기는 했지만 이 다정하고 교양 있는 말솜씨의 젊은 군인의 태도에 마음이 좀 누그러드는 것이었다. 이 문인창이란 사람이 아마도 대장의 심부름꾼인가 보다. 항상 붙어 다니면서 뭐라고 쏙닥거리기도 했으나 어떤 때는 들고 있는 작대기로 문소희의 배를 쿡쿡 쑤시며 화를 내면서 허공에다가 막대기를 휘젓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릇은 막걸리 잔으로 쓰겠다고 했다. 오늘 모처럼 자리를 잡고 산돼지 구이에 막걸리를 마시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밭에 쳐놓은 천막 안쪽에 산돼지의 사체가 하나 널브러져 있었다.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난 듯 피가 말라서 목과 가슴 그리고 앞다리 쪽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먹을 것을 찾아 동네로 내려오던 돼지가 운사납게 행군하던 무리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총을 맞은 것을 들고 왔으며 대장에게 사정하여 오늘 여기서 이놈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문인창 소위가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술이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영수는 그것이 아마도 아랫살면이 정참봉 과부 며느리가 하는 주막에서 징발하여 왔으리라 생각했다. 몇 명의 젊은 군인들이 취기가 올라 지들끼리 삿대질을 해가며 춤을 추고 또 몇은 돼지를 구우려고 피워놓은 불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 여럿은 어깨동무를 한 채 산 쪽을 향하여 바주춤을 내리고 소피를 보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마치 어느 여염집 혼례식 날 같았다. 문서희의 친구라던 이주영은 샌님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취기가 잔뜩 오른 목소리로 부두의 새약시 아롱쳐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하고 노래를 불러대는 것이었다. 몇 명의 어린 군인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따라서 목포의 눈물을 반쯤 혀꼬인 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시간은 초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날 지루한 해가 청산에 반쯤 걸린 채 붉은 열기를 내뿜으며 아우라지 쪽으로 난리 때문에 피곤에 지친 하늘을 사정없이 물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젊은 청춘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변이 나고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술이란 것은 입에도 대어보지 못했으리라. 그놈의 술이란 것은 참으로 묘하지. 영수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떠올리며 혼자말로 읊조리고 있었다. 나무술통 3개가 거의 비어가면서 초반에 모였던 수십 명의 인원 중 대부분은 돌아가고 마지막 통을 들어서 옆에 동료에게 따라주며 이주영 소위 또한 혀가 꼬인 말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에이씨, 이 다른 놈의 천재. 쪽발이 등살에 쪽쪽 다 빨리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에이, 제기랄. 이 빨갱이나 쪽발이나 이 더러운 새끼들. 야, 이소희 많이 취했어. 그만하고 숙소로 돌아가자. 친구인 문소희가 이소희의 팔을 끌고 있었다. 야, 최중사, 이 친구 좀 부축해갖고 눕혀라. 이러는 와중에도 이소희는 팔을 뒤로 휘저으며 야, 나 안 취했어 임마. 술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놔 이거.
부축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술통을 걷어차고 군홧발로 영순내에서 빌려간 주발 3개를 걷어차 깨버리고 말았다. 으이그 저것 봐라. 얌전히 생겨갖고 술 처먹으면 다 똑같아. 멀리서 바라보던 영순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자리를 비웠던 강중령이 나타난 것은 왁자지껄한 술판이 정점에 달할 무렵이었다. 아마도 한산뜰 연대에 다녀오는 길인가 보다. 야, 뭐더라는 거야? 이 자식들 봐라. 아주 개판이네. 야 임마 문서희, 왜 이래 난장판이야? 강중령이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목소리에서 심사가 뒤틀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충성! 아닙니다 대대장님.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야 이소희, 이 새끼 또 지랄이야. 야 너 빨리 안 일어나? 그 순간에 이주영 소인은 부축하는 부하 동료들을 뿌리치며 주사를 부리고 있었다. 뭐야 이 새끼야. 너 뭐야. 쪽발이 앞잡이 새끼가. 불쑥 이소희의 입에서 강중령을 향하여 뱉어낸 말이었다. 순간 좌중은 얼어붙어 버렸다. 뭐이 어째 이 개새끼가. 오른쪽 군홧발이 이소희의 명치를 강타함과 동시에 강중령이 오른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은 이미 이소희의 관자놀이를 겨냥하고 있었다. 뭐이 어쩌고 어째 이 망할 놈의 새끼가. 다시 한번 씹으려봐. 강중령의 총은 곧 불을 뿜을 것 같았다. 대장님, 이놈이 실성을 했나 봅니다. 참으십시오. 문서희가 억지로 뜯어말렸다. 이주영 소인은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듯하였다. 부대원들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강중령을 뜯어말렸고 나머지는 이소희를 들쳐업고 숙소인 건너편 검은땡네 사랑방으로 가버렸다. 너희 두고 보자 이 새끼. 강중령은 너 이 새끼들아. 야 오늘 술 처먹고 아직 남아있는 새끼들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3열 형대로 마당에서 대가리 쳐박고 있어. 얼떨결에 끝까지 남아있던 병력이 덤탱이를 써버렸다. 이런 불호령을 남기고 강중령은 영순이네 사랑방 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가을바람이 낮에 온기를 모두 빼앗아간 밤, 이 좁아진 마당가에서 20여 명의 군인들이 머리를 박고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주영 소희가 대들면서 외친 쪽발이 앞잡이 새끼라는 말의 궁금증은 다들 지울 수가 없었다. 국군이 영순내에 귀가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었다. 다행히 처음과는 달리 별 큰 문제 없이 먹고 떠들고 하며 상급부대 명령을 기다리며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영수는 마른 풀을 말려서 노끈으로 묶은 길이가 자신의 키만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내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처음엔 시끄럽더니 요 며칠은 조용하네. 그나저나 언제까지 불편한 손님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원. 아침해가 다람봉 정상에 고개를 뾰족 내밀고 있었다. 기평과 순이가 엄마가 쓸고 지나간 마당에 쌀이 작대기로 도형 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사랑방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의 인기척은 없다. 밭에 쳐놓은 천막가로 2명의 사병이 총을 어깨에 맨 채 담배를 피며 중얼대고 있었다. 이주영 소인은 며칠 전 사건이 있던 날 밤 자다 말고 일어나 술과 함께 뱃속에 있던 것을 검은땡내 마당가에 다 반납해버렸다. 속이 쓰려왔다. 지난밤의 일들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에이, 저기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문인창 소희가 아침 8시경에 영순을 찾아와 곧 주둔지를 옮겨갈 것 같다고 하며 빌려갔던 소반하고 술 대접 몇 개 그리고 노쇠로 만든 수저를 돌려주고 있을 때 갑자기 텐트 쪽에서 군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대장님, 긴급 무전 연락입니다. 어깨에 무전기를 둘러매고 황급히 뛰어온 병사가 소리쳤다. 소대장이 무전병과 함께 급히 영순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잠시 후 당황한 얼굴의 대대장이 허리춤에 권총띠를 차고 나오며 소리쳤다. 야! 다 집합시켜 빨리! 집합! 문인창 소희가 소리쳤다. 야! 모두 짐 챙겨. 연대본부 쪽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야 빨리 출발해야 돼.
당권병, 너 빨리 뛰어가. 애들 전부 깨우고 다 알려. 한바탕 소란을 떨던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천막을 정리해서 왔던 길로 떠나버렸다. 영순의 집 뒤편은 잣나무밭이 우거진 경사가 심한 산이었다. 산과 밭 경계에 걸쳐서 밤나무, 대추나무, 가래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종구가 감자밭에 내리는 해를 가린다고 몇 번이고 가지를 잘라내었건만 밤나무의 생명력은 대단하였다. 그새 또 자랐다. 나뭇가지 사이로 청명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며 한때의 까치무리가 질비하게 가지에 앉아 제멋대로 합창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국군이 떠나고 며칠 뒤 소식통 연구댁이 다시 찾아왔다. 입이 근질거려서 요 며칠 어떻게 참았나 생각할 정도로 이 아낙네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우선 한산들에서 교전이 벌어져서 윗살면에 머물렀던 군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숫자의 병력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후퇴하던 적의 기습을 받은 모양이다. 연구댁은 참 천성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영수는 자주 생각했다. 아이고, 그리고 저 있잖여. 그 검은 땡내 있다간 그 사람 있잖아. 술 잘 먹고 그 지네 대장한테 대들었다던. 그 사람이 왜서요? 영순이 물었다. 아이, 그 사람이 원래 외놈들 있을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 아들내미래.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을 검은대가 때 한탄을 하더라는 거요. 자기네 대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시대 때 순사를 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 아버지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대. 아주 입에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뭔 소리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순이 재차 연구댁을 바라보며 물었다. 뭔 소리긴 뭔 소리여. 지네 아버지 죽인 놈이 군대 대장이 된 것이지. 아이고, 참 팔자도 기구하지. 대장한테 대들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전쟁 중에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동네가 난리통에 어수선하기는 하였으나 종구가 집에 없다는 것 빼고는 영순의 삶은 그럭저럭 평온했다. 해가 바뀌면서 겨울 한파가 윗살면이를 엄습했다. 영순네는 동네에서 나름 여유가 있다 보니 항상 아낙네들의 단골 모임터가 되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335 바느질감을 들고 수다를 떨기 위해 영순네 안방으로 모여들었다. 연구댁, 성산댁, 검은댁, 그리고 한살배기 아들을 업고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마평댁이 모여서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며 영순이 내온 삶은 감자로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영순도 오랜만에 평안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젯밤에 인민군의 부역으로 끌려갔던 종구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인민군이 보내준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쳐왔기에 찜찜한 구석은 있었으나 다행히 지금은 이 동네가 국군의 보호 아래 있어서 별 탈은 없을 듯 하였다. 그러니까 어젯밤 자정이 지날 무렵 뒷문을 당기는 소리에 영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었다. 달빛에 서 있는 한 남정네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종구였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을 하고 있었고 수염에는 허연 얼음이 달라붙어서 마치 양반댁에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온 백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반가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서방의 손을 잡고 끌어들여 도장방에 솜이불을 깔고 위에도 이불 2개를 겹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씌워놓았다. 어휴, 이제 살 것 같네. 이 한 소리만 하고 종구는 중간에 물을 한 모금 먹었을 뿐 벌써 해가 형제봉 가까이 내려왔는데 쉴 시간째 미동도 않고 잠들어 있었다. 다행히 춘복 아재도 돌아온 모양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종구와 춘복 아재는 홍천 내면을 지나 산등성이를 따라 한참을 더 짐을 지고 갔다고 한다. 당초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던 인민군 군관도 몇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죽어버렸고 퇴로가 막혀 2달 반도 더 산속에 숨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냈다고 한다. 겨울산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입으로 넣었고 해가 바뀌고 나서야 북쪽으로 길을 잡을 수 있었지만
끌려가는 두 사람의 앞날은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도망가는 인민군의 행렬은 앞에 20여 명, 뒤로 10여 명으로 종구와 춘복은 그 사이에 끼어 걸으며 옴짝달싹 못하고 앞사람의 눈이 발자국만 따라 걸었다. 한참을 가다가 춘복 아재 생각에 이대로 가다간 38선에서 너무 멀리 와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더란다. 꽤 없이 앞서서 걸어가는 종구를 보니 춘복 아재는 답답했다. 따르는 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종구의 옆구리를 두어 번 쿡쿡 찔렀다. 종구가 뒤돌아보자 춘복 아재는 눈짓으로 그만 가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둘은 뒤따르는 인민군에게 뒷간이 급해서 둘 다 볼일을 봐야 한다고 속였다. 금방 따라간다고 맨 뒤로 처진 두 사람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눈 덮인 잣나무밭 7분흥선에서 아래쪽으로 냅다 굴러버렸다. 쫓기는 자들이 총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칡과 다래덩굴이 얽혀있는 속으로 둘 다 굴러떨어졌고 눈 속에 몸통이 반이 파묻힌 채로 꼼짝도 않고 너댓 시간을 버텼다. 인민군 일행들에게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아마도 눈치를 챘지만 갈 길이 급했던 터라 따라올 생각을 못한 모양이었다. 구르면서 지고 있던 짐은 반대쪽 벼랑으로 떨어져 버렸다. 짐이 굴러간 방향으로 같이 갔더라면 둘 다 모두 꼼짝없이 황천길 신세를 못 면했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뽀얗게 눈으로 얼어붙은 온통 새하얀 산을 넘어온 섣달의 찬란한 태양이 이 두 사람을 비출 때까지 눈 속에서 머리와 수염에 얼음 보숭이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춥다는 생각보다 살았다는 생각에 둘은 마주보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약삭빠른 춘복 아재의 기지가 두 목숨을 살리는 순간이었다. 난리통에도 명절은 쇠어야 하는지 영수는 고민이었다. 형편이야 되었지만 왠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떡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듯 싶어 망설여졌다. 연구댁이 어제 저녁 나절에 들러서는 이 집은 원래 명절 때마다 꿩만두를 해먹는데 본처가 그렇게 솜씨가 좋아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또 입방정을 떤 후 아침나절부터 안방에 들어앉아 만두를 빚고 있다. 마평댁도 집에 땔감이 떨어져 간다며 젖먹이를 들쳐업고 만삭이 된 몸으로 영순네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놀러나갔던 오누이가 돌아왔다. 물된 논에 안질뱅이를 탄다고 갔던 순이는 왼쪽 버선이 물에 젖어서 발 시려 엄마 하고 소리치면서 부엌문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 놓은 마당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오누이 뒤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이내 칙칙한 옷을 입은 인민군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영수는 너무 놀라 마당 한가운데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엄마야! 영순의 비명에 놀라 무리가 주춤했다. 자세히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닌 3명의 인민군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 인민군은 따발총을 거꾸로 메고 있었고 왼쪽 사람은 소총은 없이 가죽끈으로 두른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런데 가운데 부축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의 왼쪽 옆구리에 뻘건 피가 옷 밖으로 배어나온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여성동무 놀라지 마시라요. 우리네 아무 짓도 안 할 끼니 고정하시라요. 왼쪽에 권총을 찬 우두머린 듯한 사람이 말했다. 이 동물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좀 해야겠는데 그 미안티만 뜨거운 물 좀 퍼다 주시라요. 영수는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거 이번에도 빨갱이를 도왔다가 나중에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는 생각이었다. 부역이라고 하여 실제로 산너머 동네에서 멋모르고 인민군 상처 치료를 해주었다가 화를 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퇴로가 끊겨 도망가지 못한 인민군들인 것 같았다.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일부러 자차한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었다가는 내 목숨 위험한데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마솥에서 물을 몇 바가지 떠서 노쇠로 만든 대야에 담았다. 기평과 순이를 안방으로 얼른 들여보내고 영수는 인민군에게 대야를 건넸다. 해가 쨍쨍 중천에 떠있기는 했으나
섣달의 겨울 날씨는 차가웠다. 인민군들은 아무 말 없이 사랑방 문을 밀고 들어가 버렸다. 방에 깔아놓은 비단을 씌운 솜니불이 다 망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물을 한 번 더 떠다달라고 부탁했고 감자 7알을 삶아다 준 뒤로는 가끔 신음소리만 났을 뿐 1시간이 지나도록 조용했다. 정신을 차리자 도장방에 있는 종구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방에는 여전히 연구댁과 마평댁이 태연하게 만두를 빚고 있었다. 기평과 순이는 썰매놀이에 지쳐서 곤히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영순이 종구가 있는 도장방으로 가려고 안방에서 뒷방 쪽으로 몸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창호지를 붙여놓은 안방 출입문이 벌컥 열렸다. 영순이 뒤돌아본 곳에는 건장한 국군 한 명이 애만 소총에 눈을 갖다 대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었다. 빨갱이 몇 명 있어? 너무 놀란 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총구에서 곧 불이 뿜어져 나올 기세였다. 영수는 엉겁결에 오른손 손가락을 3개 펴 보였다. 군인은 총구를 부엌 쪽으로 저으면서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군인이 문을 닫고 시야에서 사라지기 무섭게 퍽 하는 총소리가 사랑방 쪽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영수는 기평과 순이를 막 흔들어 깨워 뒷문 쪽으로 보내고 도장방으로 들어갔다. 총소리에 종구도 깨어나 뒷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영순이 아이들을 끌고 뒷문 뜰락에서 바닥으로 발을 내려놓는 순간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안방 바닥에 빨간 피가 튀고 있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이미 집 뒤쪽 솔가지를 덧댄 울타리 너머로 국군 병력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집 앞쪽으로도 상당수의 군인이 몸을 웅크린 채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적군의 동태 파악을 위하여 국군 한 명이 종군의 안방문을 연 것이었다. 첫 번째 총소리는 사랑방에 있던 인민군이 창호지 가운데 붙여놓은 작은 유리창을 통하여 앞쪽 뽕나무 가지에 소총을 걸고 대기하던 국군을 향하여 발사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국군 병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방에 튄 비명은 재빠르게 부엌 쪽으로 피한 연구댁 뒤를 따라 나가던 마평댁이 사랑방 문을 열고 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지른 비명이었다. 마평댁의 모습은 참혹했다. 젖먹이를 안고 있던 마평댁의 왼쪽 팔 위를 스친 총알이 아이의 몸을 관통하고 또 엄마의 오른쪽 복부를 뚫고 간 것이었다. 마평댁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은 아이를 안고 부엌 뒷문으로 나와서 하얀 눈이 얼어붙은 뒷뜰로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하얀 눈 위에 뿌려진 피는 참혹했다. 두 번째 인민군의 총소리와 동시에 사방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군의 집을 포위하고 있던 국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개시한 것이었다. 영순네 안방에서 도장방으로 넘어가는 쪽에 옥수수 타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겨울밤이면 고구마나 물을 깎아 먹으면서 몇 알씩 꺼내서 옥수수를 까곤 하였었다. 총알은 흙벽을 뚫고 바짝 마른 옥수수 더미에 무참히 쏟아졌다. 수습강을 넣어서 벽을 댄 황토집은 흙먼지와 옥수수 가루로 사방이 뽀얗게 되었다. 총알은 계속해서 이 가여운 초가집을 향했다. 종구와 영수는 울타리 밑에 머리를 쳐박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으며 기평도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있었으나 순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콩 먹는 듯한 소리에 모두가 본능적으로 제 몸 하나 챙기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순이야! 순이야! 정신을 차린 영순이 큰 소리로 딸을 불렀다. 그때 바깥에서 누군가가 사격 중지! 그러면서 곧이어 야! 너 빨리 가서 저기 애기 데리고 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야말로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 곳에서 노란 치마에 빨간 조고리를 입은 아이가 목 놓아 울면서 치뛰고 내리뛰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 순이의 모습은 마치 봄날 메마른 대지에 불어오는 흙먼지 속에서 바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일찍 알에서 부화한 한 마리의 나약한 나비같이 보였다. 총알에도 눈이 달렸다는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그 한마디에 소나기가 그친 듯 총소리가 일제히 딱 멈추었다. 눈 위로 떨어진 기관단총, M1 소총 등 탄비가 수북히 쌓여서 뽀얀 눈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병 하나가 뛰어와 순이의 허리춤을 잡고 영순이 엎드려 있는 옆에다 놓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뒤어 다시 천지를 진동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그냥 집 전체가 목표물이었다. 귀를 틀어막고 엎드러져 있노라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총알을 느끼면서 오히려 평안함이 찾아드는 상황이 영수는 너무나도 이상했다. 시아주버니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재가를 하며 떠나오던 순간,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정착하는 동안 새로 얻은 신랑과의 다툼, 친척들과의 의견 충돌 등 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얼마를 지났을까? 세상이 온통 고요하여졌다. 쫓기는 인민군도 쫓아가는 국군도 모두가 바빴다. 그 난리를 치고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순인의 도장방에서 솜니부를 꺼내서 사망한 국군 병사를 둘둘 말아 들 것을 2명의 군인이 들고 바삐 떠나는 것이었다. 온통 벽은 허물어져 하루 만에 폐가가 되어버렸다. 틀림없이 사랑방에 있던 인민군 3명을 향하여 총을 쏜 것이었지만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이 금방 모두가 떠나버린 것 같았다. 아마도 문만 열어보고 상태를 확인한 후 급히 떠났구나 하고 영수는 생각했다. 아까 문을 열고 총부리를 겨누었던 군인의 눈에서는 빨간 불이 떨어졌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영수는 다시금 몸서리를 쳤다. 모두가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듯 보였다. 눈앞에서 자신의 동료가 단 한 발의 총알에 절명을 해버린 꼴을 보았으니 아마 모두 분노가 머리끝까지 달아올랐을 것이다. 아랫동네에서는 몇 명이나는 질문에 즉답을 못하여 부역자로 오해받아 국군의 M1 소총에 맞아 죽은 주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수는 또 한 번 몸에 오싹한 전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찬란한 순발력에 스스로 감탄하는 것이었다. 검은 땡내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랑방에 있던 인민군 3세의 생사가 궁금했지만 누구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신이 들고 나니 그 착한 마평댁의 안부가 궁금했다. 예상대로 안고 있던 갓난아기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마평댁은 부상을 입었지만 국군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뱃속의 아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워락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에도 기평과 순이가 무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윗살면 이 손바닥만한 골짜기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인민군, 아군, 빨갱이, 국방군 이렇게 연신 주인을 바꾸어가면서 이데올로기 앞에 피곤한 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자는 둥 마는 둥 새벽녘에 일어난 영수는 혼자서 살그머니 집으로 돌아와 사랑방 윗문 쪽에 귀를 쫑긋대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물 좀 주시라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하지만 저들은 어쨌든 빨갱이라고 했다. 잘못 섞였다가는 부역자로 몰려서 패가망신할지도 모른다는 연구되게 조잘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왔다. 부상자가 물을 먹으면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영순이 부엌구러 갔으나 물동이가 그 난리통에 남아날 리가 없었다. 온갖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부엌은 문틈 사이로 삐짓고 들어오는 햇살로 인하여 더욱 더러운 모습이었다. 고지로 만든 바가지를 낼름 주어서 앞집 우물로 갔다. 두레박을 이용해 한 바가지 퍼올리고는
시리도록 차가운 물을 본인의 입으로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바가지를 들고 사랑방 문을 살포시 당겼다. 아니나 다를까 피비린내가 확 밀려 나왔다. 한 명은 엎어져서 등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 명은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눈을 뜨고 죽어 있었다. 들어올 때 권총을 차고 말을 걸었던 자가 총상을 입고 누워 있었다. 한눈에도 거의 살가망이 없어 보였다. 어디를 다친 것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어서 영수는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었다. 물 바가지만 문지방 밑에 살짝 놓아두고 문을 닫아 버렸다. 이틀이 더 지난 뒤 춘복 아재가 와서 사랑방에 널브러져 있는 3명의 시체를 꺼내서 공동묘지 입구까지 낑낑거리며 3차례를 왕래한 끝에 옮겼다. 다행히도 겨울이라서 사랑방이 난장판 되는 것을 막았다고 영수는 생각했다. 아니었으면 저 시체가 하루 사이에 썩어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었다. 종구가 집 주위에서 치운 탄피가 한 바수갈이나 나왔다. 전쟁통의 병사들이 각각의 사연과 원한을 여기에 다 쏟아 부은 듯하였다. 영수는 생각했다. 눈이 녹으면서 땅에 묻은 핏자국은 지워져 가겠지만 이 비극의 현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진 아픈 생채기는 꽤 오래 갈 것 같다고. 다람봉에서 부엉이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쓸쓸한 섣달을 지나고 있었다. 해 떨어질 무렵에 연구떼기 엉덩이를 촐싹촐싹 흔들며 종군회로 들어섰다. 언제 보아도 연구댁은 뭔가 짓거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썩 미심쩍은 소식을 한 토막 내어놓았다. 그 뭐야, 저번에 술 먹고 지 대장한테 욕하고 대들던 그 군인 있잖아. 그 옆에 있던 친구, 그 사람이 강릉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검은 땡내에 잠깐 들러서 물 먹고 가면서 전해준 얘긴데, 글쎄 그 사람이 지난번 한산들에서 빨갱이다라고 싸움 붙었을 때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버렸대. 말을 한 사람이 문인창, 그리고 죽었다는 사람이 친구인 이주영 소위인가 보다. 영수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두 장교의 모습은 또렷이 생각이 났다. 연구댁이 이어서 한 말은 부대의 부하들이 자기네 대대장이 전투가 치러지는 혼란을 틈타 권총으로 부하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문인창 소위가 친구인 이주영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목 놓아 울더라는 것이다. 한 동네에서 나란히 전쟁터에 나왔는데 자기만 혼자 돌아가게 되었다고. 사실은 이 기막힌 싸움터 한가운데서 자신도 끝까지 살아남을지 확실치 않다는 말과 함께 쓸쓸히 떠나더라는 것이다. 영순이 전 남편의 형인 시숙을 만난 것은 대포 소리가 이제는 가물가물해져서 전쟁의 기운을 느끼기가 힘든 3월 중순이었다. 시숙이 윗살면니까지 쌀을 2말 짊어진 머슴을 앞세워 나타났다. 헛기침을 연신하면서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뜰하게 걸터 앉아 무심하게 몇 마디 내던지는 것이다. 개수씨, 그니까 저 준복이가 죽었대요. 멈칫멈칫하면서 4년여 만에 만나 내뱉은 첫 마디였다. 에이씨, 더러운 놈의 세상. 이러면서 가래침을 마당 한가운데에다 퇴 뱉어내는 것이었다. 외정 때 나름 이장이라도 했으니 어디 연이 닿는 소식통이 있었나 보다. 영수는 어디서 들었냐는 말도 묻지 않았다. 이어진 시숙의 말은 영순의 가슴을 슬픔으로 막히게 만들었다. 외놈이 항복하고 난 뒤 끌려간 조선 사람들은 큰 배를 타고 모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준복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전쟁통의 용케도 살아남았으나 안타깝게도 그 배가 큰 바다 한가운데서 원인도 모르게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구조된 몇몇 틈에 준복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소식이라도 들었으니 고맙긴 한데. 별난 시숙도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 끝에는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시숙이 떠난 후 한동안 우두커니 넋을 놓고 앉아있던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고 청산에 올랐다. 가슴이 막힐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버릇이었다. 막 참꽃이 피려는지 꽃봉오리가 살며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영수는 가슴이 뚫릴 때까지 한참을 엉엉 목 놓아 울었다. 울고 있는 이유가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느끼는 서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순이도 울고 있었다. 영수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동안 아랫마을 쪽으로 쭉 뻗어있는 정산의 끝, 형제봉의 정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열흘이 못 가서 이 정산에는 참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이다.